я знаю, в книге также содержатся позитивные оценки перспектив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оторыми тоже хотелось бы солидаризироваться. Как недавно отмет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Россия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вязе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читывая значительный опыт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торое у нас было во многих областях. Завершая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хотел бы еще раз отметить, что отрадно видеть, что в Корее появляются объективные публикации, которые проливают свет на важные пробле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доносят до читателя объективные оценки происходящих событий. 박병환 소장님의 통찰과 경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정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과 현실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박병환 소장님의 훌륭한 강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환 공사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출간하게 되시고, 그리고 저희 푸시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러시아 관련된 자료들, 책들, 그리고 문화 교류에 있어서 큰 이바지를 해오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 율촌과 그리고 한러 상공회의소에서도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귀빈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저희 한러 상공회의소뿐만이 아니라 한러 관계 크게 이바지하고 계시는 저희 한러 교류협회 이사장님을 맡고 계신 기현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한번 인사 좀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병환 공사님의 이번 출간 기념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거 감사드리고, 푸시킨 하우스와 저희 한러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많은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전 행사가 예상보다 좀 길어져서 좀 제가 빨리 서둘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북콘서트를 곧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계, 정치적인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대외 관계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대외 관계, 그 중에서도 한러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는 팩트가 있고 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제 강연 끝나고 바로 이어서 Q&A 세션을 한 30분 정도 최대한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왜 러시아인가? 물론 소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세계 정세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마 내일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정전협상이 열린다고 하죠. 지금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가자 사태, 또 이란 전쟁, 또 대만을 둘러싼 문제, 하여튼 상황이 좀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그거는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일단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굴복하지 않으면
이긴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굴복시켜야만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현재까지는 뭐 판정승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란 미국 간의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충돌이 미국 패권에 과연 치명상을 줬느냐 견해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굉장히 심각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야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마 제가 성경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구약에 뭐 이런 걸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나 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고 아까 저 지노비에프 대사가 서방과 관련한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영국, 프랑스, 독일 하면은 뭐 아주 손꼽히는 나라고 굵직굵직한 나라로 여겼으나 지금 이 서방에서 나온 사파인데 이 가운데 속꿉장난을 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세계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실제로도 이 나라들과 미국 간의 모임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G7 그리고 이 러시아, 중국 뭐 그 밖의 나라들 그것이 브릭스인데 이미 경제력 측면에서는 브릭스가 G7을 초월했습니다. 영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계 정세를 이제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 제 견해입니다. 뭐 달리 볼 수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한번 타격을 입었고 이란 전쟁으로 또 한 번에 타격을 입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그 다국체제의 일원으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참을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면 결국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한번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과 같은 그런 사진, 이 사진은 2차 대전 직후의 실제 사진이고 이 사진은 합성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그 세계 정세를 반영한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아직도 우리 한국 내에서 그 내막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소 내막에 대한 그 많은 진실이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전쟁 전의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전쟁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서방 언론에서 또 우리 언론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는 실제 상황은 이런데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저 TV 화면만 보니까 결국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파도 서방에서 나온 사파인데 결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뜻하는 대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덫에 빠진 것이 아닌가. 덫에 한번 빠지면 러시아가 내분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저앉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맷집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서방이 지난 4년간 지쳤고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 트럼프 자신이 선언하고 발을 사실상 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의도는 여기 좀 제가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덫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자연히 엄청난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적, 물적 피해, 손해 지출을 해야 되고 또한 서방의 그 전례가 없는 경제 제재. 그래서 경제가 파탄될 것이다. 이것도 서방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런 그 돌로 점철된 비탈길을 과연 이 트럭이 제대로 내려가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털털거리면서도 잘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걸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서방이 아주 그 주특기예요. 마두로를 잡아가거나 아야톨라 하메니를 이렇게 공중 폭격으로 죽여버리나 다 안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서방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힘을 최소한 빼자. 아니면 러시아를 분열시키자. 결국은 뭐예요?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그 자원, 서방에서 탐내는 이거를 수탈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어긋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미국 일극 체제에 하여튼 타격을 줬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감을 잡으시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곧잘 제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마냥 6월 15일 새벽 4시에 한팔선을 넘어서 공격을 개시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이나 미국과 서방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그 동유럽에 있는 나토 무기 좀 치워달라. 군사훈련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조금 뭐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의 그런 그 주장이 말이 되느냐? 이게 1990년에 가르바초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결국 냉전 해체. 그리고 제가 이 화살표를 했는데 이 양반이 누구냐?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입니다. 당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야 이거 아니 뭐 동독에서 우리가 소련군을 물리는 거 다 좋고 통일하는 거 다 좋은데 아니 그러면 나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1인치도 동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연도별로 이 짙은 색에서부터 이 노란색으로 향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계속 확장이 된 겁니다. 또 2008년에는 당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여기죠. 다음에 그루지아를 가입시키겠다. 뭐 독일, 프랑스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안보위협을 이미 나름대로 다 그걸 하실 텐데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62년 쿠바 미사일 위해 당시 소련에 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를 하려고 해서 그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3차 대전 불사한다. 여기를 이렇게 봉쇄를 해버려. 난리가 났었죠. 이 쿠바에서 워싱턴, 뉴욕 아마 1000km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마스크바 한 500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미사일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애들 장난감이다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 지금 나토 군대가 있고 여기다 대고 쏘면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반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반격을 조치를 한 그 순간 이미 모스크바 제tom이 되는 거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예요. 여기 그러면서 육군이 몰려오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 이란에서부터 미국은 그야말로 그 수만리 떨어져 있는데 위협이 된다고 하느니 그거에 비하면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이의를 제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러시아 잘못 없는가?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외교의 처참한 실패다 이게. 반대로 미국 처방의 우크라이나 공작의 눈부신 승리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러시아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러시아와 서방이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아리따운 디에부시카를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끌어당기는 이 게임에서 한마디로 하고 참패를 한 거죠. 네. 뭐 데이트 폭력은 제가 재미삼아 해먹었어요. 그럼 뭐냐? 이 색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소련의 영토고 이 붉은색은 러시아 연방입니다. 이 나머지가 지금 소위 구소련 공화국이라고 하죠. 다 독립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결국은 근본은 서방의 개입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지연된 이혼통이다.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해서 서로 각자 도생할 때 그때 국경 문제고 뭐고 간에 따질 거 있으면 따지고 서로 욕할 거 있으면 욕하고 다툴 거 있으면 다 다투고 했었더라면 지금 30여 년이 지났으면 다 가라앉지 않았겠냐. 오히려 인류 역사상에서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제국이 역사상 이렇게 평화롭게 해체된 적이 없어요. 특히 이 경우는 뭐냐? 러시아 연방의 종주국인데 종주국이 먼저 소련방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 우리도 탈퇴. 그러니까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독립투쟁을 해서 독립한 게 아니에요. 소련에서 러시아 연방에 나가버리니까 그냥 자동방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입니다만은 이 지빌리조반의 라즈보트 이거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길게 보니까 좀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뭐 푸틴이 영토 야심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예? 이 네 부분이 다 러시아가 갖다 붙여준 땅이에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이 노바야 라시아라고 하죠. 지금 특히 전쟁 우연히도 지금 이렇게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해체 과정에서 뭐 국제적으로 유엔의 승인도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영토 얘기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잘못이냐? 그 14개 나라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미국이다 중국이다 EU에서 끌어당기니까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뭐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인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신생 독립국가로서 자기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교 정책. 근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러시아가 아주 유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좀 거칠게, 어떤 때는 또 지나치게 관대하게 그러면 과정에서 이 14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자꾸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거를 부추긴 것이 이 지금 구소련 공화국들을 상대로 서방에서 계속 색깔혁명 공작을 이렇게 했어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도. 근데 이런 때 러시아가 좀 더 아주 유연하고도 아주 정말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서방에서는 이제 구소련 공화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좀 이렇게 쪼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소수 민족들, 다른 민족들 해가지고 뭐 도쿄에서 심지어는 뭐 두 번째 이런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한도 관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끼리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제3자 일로 점점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참 전쟁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좀 딱딱한 얘기라 좀 미인들을 좀 모셔왔어요. 한국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전혀 아니겠지만 이번 전쟁 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우즈베키스탄을 구분을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마 반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럼 왜 이 미인들을 모셔왔느냐? 아마 40대 이상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전지현 씨고, 이게 김태희. 아유, 뭐 지금도 미인들이지만 한때를 풍미했던 분들인데, 뭐 길거리에서 뭐 저 김태희가 청소를 하고 밭에서 뭐 전 아무개가 뭘 한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한국 사람들이 농담을 하고 그랬어. 우즈베키스탄이야, 우크라이나. 둘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청년이 또 우크라이나로 또 갔다가 또 죽을 것 같더니 돌아왔죠. 아니 점잖은 여의도에 출근하시는 분인데 6.25 때 그 우크라이나가 와서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분 또 참 안타까워요.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러시아의 그 딥 아카데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딥 아카데미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모 씨가 있는데 이분이 아마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중요한 나라이고 아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아요. 약소국 러시아가 감히 강대국 한국을 제재하려고 하느냐 이 양반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고요. 심지어는 밀년생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이런.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이 얼마나 근거 없이 엉망진창이냐 한 거를 보여준다는 얘기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도훈 대사께서 나와 계신데 아마 이도훈 대사가 푸틴 대통령한테 신입장 제정할 때였던 모양이에요. 이게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또 이거예요. 우바자이미 파솔, Dear Ambassador.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병환 씨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국 언론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 예? 아마 신임장 제정은 대부분 한 나라 대사만 하지 않고 여러 나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사에게도 똑같이 우바자이미 파솔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한국 언론의 수준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한국 사람 발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러시아 발레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데 2024년인가요? 이 세계적인 그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이제 24년 봄에 공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뭐 푸틴하고 아마 이 여성이 가깝다고 알려진 모양이에요. 살인마 푸틴과 가까운 그녀의 공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뭐 난리가 났고 또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 여성이 와서 이 발레리나 와서 여기서 공연할 때 공연장 바깥에서 푸틴을 비난하고 이 여자를 비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발레 애호가들이 그녀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근거로 박탈을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언론에서 각지에 이제 특파원 나가 있는데 모스크바 딱 한 명이에요. 미국은 77명.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7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성이. 그러면 모스크바에 있는 주요국들의 이걸 보십시오. 미국 14명, 일본 15명, 더 20명. 근데 한국은 1명.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눈에만 러시아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중국이 볼 때는 별 볼 일 있는 나라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최근 스토리입니다. 그 내일신문 점잖은 신문인데 내일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너무 아주 기가 막혀서 가져왔어요. 러시아 신기루라뇨.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쓴 사람이 뭘 모르는 모양이에요. 전혀 한국의 상황은 이거하고는 정반대인데 러시아 신기루에 빠지면 안 되고 러시아를 신경 쓸 게 없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신경 써야 된대요. 나 이 사람의 그 지적 수준을 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들으면 하여튼 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대통령하고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서 회담하면서 결국 이어서 국교 수립이 이어졌고 역대 대통령 다 러시아 국가 원수와 회담을 가서 유독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만 보이질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수출 통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1,400여 개 되는데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또 거기 소속된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일자리 줄여야 되잖아요. 월급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 간 거래도 심지어는 한국은행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면 루블라는 환전도 안 해줘요. 바꿔주지도 않아요. 루블로도 안 바꿔주고 루블을 무슨 한국 원화로도 안 바꿔줍니다. 직항로도 중단돼 있죠. 투자기업 철수한 상태고 삼성, LG, 현대, 기아 그리고 정부 간의 만남은 일체 중단됐고 단지 비자 면제 협정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랑 관계도 없는 나토 정상회의에 계속 꼬박꼬박 참석을 했죠. 2023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또 국민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여행 금지 구역을 정부가 선포했는데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가서 젤렌스키의 등을 두들겨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 서로 거친 말이 오고 갔죠. 그래서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또 기분파시니까 홧김에 한 얘기인지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큰 실수가 될 거다. 대응 조치 취할 수 있다. 이게 러시아에서 또 나온 얘기예요. 초정밀 무기를 북한에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무기에 제한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1961년에 최초의 그 동맹조약과 그것이 이제 96년에 사실은 폐기가 됐어요.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옐친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됐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한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럼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그게 진짜 맞냐? 그래서 제가 이 같은 해 8월에 러시아 대통령실 민원실에 편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당신의 말에 그것이 진짜냐라고 조약 해석에 관해서 답변을 해달라. 도발되지 않는 침략에 대해서만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그 말 맞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 침략의 내용이 이따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북한에 어떤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중공군이 북한을 침략하는 경우에 그 경우도 해당되느냐. 러시아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질문 매우 예민한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는지 받았다는 메일은 받았어요. 그런데 회신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좀 쉬워하게 우크라이나 어떤 나라냐?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뭘 보고 도와줘야 됩니까? 여기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배우는 지리 부도에 보면은 독도는 없어요. 다케시마 그리고 경계도 일본 땅. ICM, SLBM 뭐 여기 이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죠. 이게 다 우크라이나에서 상당 부분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방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건 맞아? 그 서방 매체한테 물어보십시오. 한술 더 떠요. 도쿄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러한 짓거리가 한국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야스쿠니 신자 참배 이거 얼마나 한국에서 뭐 중국 들어서 예민한 사안입니까? 우크라이나 대사가 왜 이런 데를 갑니까? 이번으로부터 이번이야로부터 돈 좀 더 읊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 와서 이런 짓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 이래요. 야, 내 전에 맡긴 돈 있잖아. 돈 내놔 이런 식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언제 너가 나한테 돈을 맡겼냐. 근데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를 보면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뭐 착한 나라, 악한 나라 이런 거 따지는 게 다 우스꽝스럽다. 결국은 뭐 러시아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주죠. 가치 외교 윤석열 대통령 글쎄 그분이 가치 외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같은 나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중국도 좀 끼워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대국이 어떤 대외적인 조금은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자기 친구들한테 좀 따라와 달라고 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예요. 따라오는 친구들도 좀 부끄럽지 않도록 뭐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이익 추구하는 건데 근사하게 얘기하면 그래 바로 근사한 목표에 우리도 동참할게. 따라오는 사람도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 비장은 여전하다. 이거는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난리통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쪽은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이쪽은 폴란드. 2차 대전 이후에 스탈린이 뭐 전승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국경선을 긋은 거예요. 실제로 헝가리 사람도 살고 다 살아요. 폴란드도.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이니까
이걸 되찾아야 되겠다는 말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다.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반격하느냐고 좀 죽겠는데 한편에서는 이러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비정하다. 그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뭐 바뀐 게 있느냐? 작년에 나토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 안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끝나고 보지. 근데 또 한쪽에서는 북방항로 얘기를 해요. 요즘 내가 북방항로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을 보면 사실 욕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러시아, 한러 관계에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게 뜨니까 숟가락을 하나씩 얹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웃기는 지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게는 쏙 빼고 북극 항로 중요하다 해야 된다 얘기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 분을 제가 볼 때 두 분 다 뭐 제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아주 인품이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거론할 게 없고요. 다만 공적인 업무 처리 성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공개적 일자라도. 근데 특히 이분은 주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인데 한러 관계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실 이상한 일이죠. 물론 이제 이분은 러시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런 연유 때문인지 유엔에서 라브로프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별로 이렇게 대화가 좀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러 관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됐구나. 그 이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때문만은 아니다. 제가 오죽하면 수교 30주년 2020년에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제가 낸 책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게 원래 성격 자체가 잘 팔릴 수가 없는 책이죠. 예. 그게 뭐냐? 그냥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 비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북한 정보만 빼내겠다. 러시아가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러시아 측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네는 러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북한에 대해서만 물어보냐. 당신과 나는 러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지금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로하시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되는데 그때만 되면 정권 측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언론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집권 초기에 이게 집권 세력 입을 약간 뻥끗만 하면 언론에서 이거 가지고 또 지면을 메꾸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울고먹어요. 다 알아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 열의가 없다는 거. 그냥 이렇게 지나왔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예 이제 이것도 안 하고 있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위상이 기본적으로 과소평가했다. 물론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뭐 엄청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한국 언론이 묘사하는 그런 러시아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러시아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다. 지구상에서 지금 사람이 생존하는데 하루라도 없어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에너지하고 식량이에요. 이 두 가지를 100%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아니, 중국은 석유, 가스, 쌀 농사 많이 하죠. 근데 제 식구들 먹이고 입히는데도 모자라요. 그래서 중국은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를 핵무기를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다.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공평하게 해줘. 러시아 문제 없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책을 안 썼습니다. 러시아 외교에도 한국이 없다. 여기 나와 있는 주한대사관의 러시아 외교관들 또는 모스크바에서 마주치는 러시아 공무원들 말은 이렇게 안 합니다. 되게 콧대가 높아요. 이런 투예요. 말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니?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관료주의 별로 안 해요. 뭐 한국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러시아 외교부 내에 중국 전문가들이 더 상위에 있고 한국 전문가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오늘 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진호비프 대사도 중국통인데 중국의 시각이나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려 한다면 러시아 실수하는 거다. 5,000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수천 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특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대사관이 내가 보기에는 예전 좀 약하다. 근데 이 한국에는 유난히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뭐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좋으나 싫으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상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에 관심이 없는 사람, 러시아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필요하다. 언론과의 소통도 좀 부진하지 않느냐. 지금 수교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문화원이 없다니요. 이거. 그건 참.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박 소장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 하는데 그건 뭐 러시아에서 뭐 어쩌자는 얘기냐, 러시아가 중요하냐 뭐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중국 시장이 크다, 인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러시아 시장도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이번 같은 상황에서 이란 상황에서 아니 코앞에 원유를 가스를 들여올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나 까르미즈항에서 오면은 뭐 이틀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중동 3주 이상 아무리 빨라도 미국은 더 그렇고요. 이게 마치 이런 얘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차에 그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딱 몰고 나가니까 바로 집 앞에 주유소 있어요. 근데 왜 그 주유소 놔두고 저기 멀리 한강 다리 건너서 강남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과 러시아 궁합이 맞는 게 중에 러시아 이 사람들이 좀 상업주의가 좀 약해요. 커머셜 그런 게 약해요. 중국인들에 비해서. 근데 머리는 좋아요. 원천 기술을 좀 우리 기업들이 사업 상용화 한 것 해서 성공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AI다 뭐 삼성 휴대폰도 러시아 과학기술자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궁합을 맞추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 있고 북극 항로 뭐 하도 뭐 떠드니까 아실 때 우주 항공 분야 이게 러시아 시장에서 아주 사랑받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었죠. 근데 여기 철수를 했어요. 재미는 못 봐요. 북극 항로도 이게 보십시오. 이게 좀
러시아 구간이 거의 뭐 8, 90%예요. 러시아하고 얘기가 돼야 되죠. 우주항공, 나로, 누리호 이거 다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미국 형님이 안 도와줘요. 미국 형님 뭐라고 그러냐. 나로호 발사 추진단장, 제가 그분 성함은 이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나로호 발사 추진단장 하면서 반미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조선일보 인터뷰한 게 있어요. 아니 미국 국무부를 찾아갔더니 한국 같은 나라는 필요 없어.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 친구는 뭐 오케이. 그런데 돈을 이만큼 내고 우리 돈이 5밖에 안 되는. 그래서 찾아가서 러시아. 러시아에는 그 적은 액수라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서 이것까지 된 거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최근에 아르미테스 2호 뭐 나왔죠? 한국도 거기에 뭐 참가한 걸로 돼 있죠? 그 내용을 보세요. 미국이 그 아르미테스 2호 그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하기 싫은 귀찮은 거 이런 거 허드렛 일 하나를 한국에 과제로 던진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좀 배워.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미국하고 우주협력이 됐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진보할 정도입니다만은 제가 이 정권이나 언론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정권 초기화만 되면 이게 사이버 티켓이 항상 나돌았어요. 네? 사이버 티켓이죠. 예. 그러면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 가슴이 들뜹니다. 예. 아마도 몇 개월 있으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베를린까지, 파리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들뜹니다. 왜? 정권은 그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그 냉정하기 위해서 이런 그 가스관,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참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가격 가지고 후려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끌다가 결국은 희지부지 됐죠. 그래도 이 얘기는 또 계속 나옵니다. 이 전력망 연결, 이건 뭐 비단 수력 발전만이 아니라 화력 발전, 태양광, 풍력까지 다 이거를 하면 이런 날이 오면은 정말 한반도가 번영의 터전이 될 텐데요. 그리고 극동 시베리아 개발도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지역이 지금 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랄 산맥이 이쪽에 인구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00몇백만, 2,000만도 안 되죠. 그 중에 보통 이제 시베리아, 이건 뭐 극동,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만 좀 된다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뭐 제재하면서 더 하다가 한국이 삐진 이유가 북한하고 또 이렇게 뭘 하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그럴수록 그게 못마땅하다면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관리를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북 통일 중에서 가장 호의적이다.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러시아인들 스스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공군의 북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미합중국의 일극체제 패권은 넘어갔지만 여전히 상대적인 우위는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그 위세는 태평양 너머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그 뒤에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뭐 공식 매체든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은데 중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가정을 해야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걸 그냥 기분상으로 중국 저거 멸망, 분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중국이 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러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간단히 그 남북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뭐 원조가 있어서 마땅치 않지만 뭐 수단이 없었는데 중국이 제일 다.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한테도 한국의 상고사를 공부하기를 바란다. 어떠한 투쟁이 있었는지. 이 남북한이 통일돼서 새로운 그 강력한 국가의 탄생을 중국으로서는 뭐 중국을 압도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중국으로서는 매우 불편한 존재다. 러시아는 얘기가 좀 다르다. 러시아는 오히려 여기에다가 뭐 아까 철도, 가스, 전력망 이거 다 하려면 이거 통일이 돼야 돼요. 여기가. 또는 통일은 아닐지라도 남북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그야말로 아주 선악이 짝이 없는 나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러시아, 중국 마찬가지죠. 다만 모든 국가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다. 이익에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의 그러한 음흉한 생각, 위험한 생각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스스로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라고 드러냈어요. 이런 게 드러났어요. 중국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뭐 공평하게 나누는 척하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동해로의 출애권 여기는 자기네들이 먹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켜줄지 모르죠. 하여튼 이 친구들이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뭐 압록강 단동 신의주 맞은편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중공군입니다. 왜 이 짓을 합니까 여기서? 아니 중국 땅에 강이 얼마나 많아요. 군인들이 이런 그 도하 작전을 훈련해야 되죠. 또 왜 압록강 여기 북한 맞은편에서 하죠? 여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자꾸 우리가 망각을 하는데 이것도 조선일보가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그 자료가 있어요, 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중화인민국이 이제 밀리터리 리전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방위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산동반도 이 지역은 중부전구나 아니면 동부전구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북부전구 소속이에요. 여기는 중간에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같은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을까? 냄새가 쿨쿨 난다는 얘기예요. 여차하면 압록강 건너서뿐만이 아니라 산동반도에서 공수부대가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우리 김정은이가 쫓겨나게 되면 뭐 바다는 밥상이다. 남북통일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중국이 냉큼 잡수시려고 지금 계속 입을 다지고 있어요. 다시고. 그런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 중공군 들어오면 우리 한국군도 올라가서 전쟁할 것이냐?
너무 심각하죠. 그럼 미군은 뭐 하냐, 미국. 미국이 뭐 외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겠으나 강대국들은 지금 트럼프 행동에서도 나오듯이 자기네 영향권이 있어요. 영향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 못마땅해도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미국 영향권입니까? 북한 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영향권이냐?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이다. 그럼 러시아는 중국과 타협해서 뭐 함경남도를 띄어받는 조건으로 중공군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선 러시아가 중국과 타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러 외교의 밑바탕이 되는 그것이 되거든. 남북 통일. 왜냐?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내부의 상황이 안 좋아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권이 태동이 돼야지 중공군이 들어와서 세운 꼭두각시 정권하고는 통일을 논의할 수가 없다. 중공은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저의 판단이고 저의 주장이죠. 러시아가 뭐 그래 좋아 저 함경북도 뭐 떼어준다면 뭐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후보가 있을지 러시아도 각오해야 될 겁니다. 북중 관계 좀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중 관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우리 저 외교 당국이나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중국에 가서 북한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도발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남한하고 뭐 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할 능력도 없습니다. 말빨도 안 먹힙니다. 여기 조금 이제 이 김정일 위원장 때 일입니다. 압록강 여기 하구에 황금평이라고 있어요. 압록강 하구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막 그 모래가 쌓여가지고 중국 땅에 붙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북한 땅인데 여기를 개발하려고 딱 그래서 중국식으로 해보려고 김정일이. 그래서 양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를 초대 장관을 임명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양빈을 중국이 체포를 해버렸어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개혁개방 그냥 개혁개방 무슨 얘기야? 하지 마라. 우리랑 경쟁관계만 있으니까. 낮은 선봉도 그래요. 낮은 선봉도 이게 뭐라고 그러는데 뭐 투자를 좀 해줄 줄 안 했더니 그냥 여기 화물 일로 동해로 빼는 목적으로만이요. 이용을 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뭘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나진에서부터 핫산까지 복합계획 했으나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 때 못하겠다고 그래서 끝났죠. 그래서 중국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보십시오.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좀 우리 출판사 측에서 했나요? 뭐냐면은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잠깐만 이게 좀 조절할 수 있나 모르겠네.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김정은 보고 그 전까지 김정은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날 좀 초청해다오. 평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 안 된다니까 그럼 당신이 와 그래가지고 시작 전에 2번 싱가포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여기 하노이에서 무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서 5번이나 만났어요. 그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시진핑이 안 만나줬어요. 혹시나 트럼프하고 빅딜을 할까봐 겁이 난 거죠. 미국과 빅딜을 하고. 그래서
나하고 제발 상의하고 좀 해라. 결국은 어그러졌죠. 중국, 러시아 뭐 계속 그 공식적으로는 하는데 과연 그러냐? 동상이몽이다. 뭐 벌써 70년대에 한번 어그러졌죠. 미국 편에 중국이 들면서 반소 전선을 쓰면서 했죠. 그러니까 1991년 소련이 망할 무렵에 비로소 러시아 중국 관계가 좀 양호해지기 시작했으나 여기 이제 만주 지역이 지도인데 여기 이 아무르강 흑룡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블라가베신스크라는 러시아 도시. 여기는 흑하 뭐 중국식 발음으로 헤이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여기 갔던 길에 여기도 갔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속내예요. 뭐 시진핑, 트럼프, 아니 시진핑, 푸틴 만나가지고 뭐 사회주의식인가요? 뭐 이렇게 이렇게 세 번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의례적인 거죠. 속마음은 이거예요. 이 땅, 이 지금 우리가 연해주라고 하는 이쪽에 이 땅, 이게 다 이제 19세기 하반기에 당시 청나라가 제정 러시아인데 뺏긴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두만강 국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만강 바다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게 두만강을 타고 동해로 나갈 수 있게 제발 좀 허용해 달라. 그래서 뭐 UN 기구 중에 뭐 GTI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이거 우리 저 국내에서 이거 빨리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뭐 학자도 있는데 매우 정신 나간 얘기다. 이 출애권이라는 건 이건 우리 허용해서는 러시아나 중국 아무 도움이 없어요. 한국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중국의 만주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해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안방만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런 손해나는 위험한 일을 왜 우리가 합니까? 2009년에 저기 북한은 이 소위 뭐 국제기구도 아니고 국제기구 탈퇴를 했어요. 여기 제가 4월 말에 장문의 그 기고를 아주경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상한 게 마치 러시아와 중국 간에 러시아가 밀리는 듯 하면은 굉장히 반가운 일인 걸로 착각을 해요. 같은 아시아계 황인종이고 러시아 물론 뭐 하여튼 백인들이니까 뭐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반색하는 기사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데 이 기사의 진실은 뭐냐? 여기가 이제 이 바다가 얕아가지고 물류가 잘 안 돼, 기차로. 그래서 이렇게 동해를 빼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석탄을 상하이나 뭐 푸젠이나 뭐 셴젠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비용도 들고 덜 들고 시간도 덜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끈질기 요청을 해서 여기에 흑룡강선에 여기서 나오는 화물로서 중국 국내에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관세를 안 받겠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좀 아쉬운 게 많으니까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길림성에서 나오는 화물도 오케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적인 잠시. 예.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중국이 블라디보스톡을 접수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블라디보스톡이 중국 해군 기지가 되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우 불행한 일이 됩니다. 지금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 쭉 걷고 이쪽 바다 넘어오지 마.
여기 이렇게 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역에 의존하는, 통상에 의존해서 사는 대한민국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시체 말 로스케들 말이지 이거 어쩌고 하는데, 그래 로스케가 물러나면 그렇게 해도 행복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막말로 해서 한국당이 되겠죠. 그러나 그 가까운 장래 시는 가능성 없고, 한국 중국 간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거 설명 필요 없잖아요. 이런데도 자기네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린피스 서울 지부장이라는 놈이 이제 중국인인데, 한국 사람들 고등어로 구이 좋아하지 않느냐. 고등어를 너무 많이 구워서 한국 하늘에 미세먼지 매연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런 나라.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꽃게 처리됐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서해바다에서. 그런데 현 정부 별로 관심을 안 가죠. 그냥 연평도 주민, 인천 시민들만 그냥 전전긍긍해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어느 지경인지 아십니까? 비무장지대 강화도 옆에까지 들어와요. 그래 참다 못 참아서 유엔군이 다 출동을 해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중국 해군들이 이 지경에 이거 안 고쳐져요. 이 과정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양경찰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버릇을 못 고쳐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지금 한중간의 잠정수구역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바다 경계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엉거주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간 수역을 하고 여기서 설치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하잖아요. 좀 항의를 했더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만리장성 원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쯤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소위 그 명나라 때 한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2020년대에 와서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제가 알기로는 벽돌장성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벽돌이 아니고 고무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리죠. 어떻게 늘리겠어요? 이런 나라하고 역사에 이것도 뿐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도움되는 게 없다 이게요. 예? 간도에게 좀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가장 문제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가 어떻게 설린 우호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하긴 합니다만은 경계를 안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이 주관적인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감히 외교장관 따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게 친구입니까? 아주 그런데 이런 놈은 나무라도 시원찮은데 이분이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중국과 사이 나쁘게 다니자니. 아니 혼밥 소동수 있었고 만절필동 이 사람 누굽니까? 복락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노영민 씨. 노영민 씨가 애송하는 구절이 뭡니까? 만절필동. 여기 계신 분 다 유식하니까 아시니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람 중국 내 서열이 아마 300등도 안 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 제일 야당 대표의 의전 서열은 6위 내지 7위예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이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심신이 피곤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아마 지금은 이러시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러시아, 중국을 비교하면 다 윈윈. 우리가 원하는 걸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 러시아는 다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니. 남북로 삼각협력 이런 얘기하면 러시아밖에 없어요. 남북중이라는 말은 지난 30여 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느냐? 이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뭐가 지금 이겁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밖에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짧게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진화해에서 지금 보십시오. 이 붉은 선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영해의 범위예요. 그러면 베트남, 캄보디아는 어디 저쪽으로 가려면 중국의 영해를 거쳐야 돼요. 이런 황당무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북한도 지금 사실은 경계와 불신이 중국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한러 관계 잘해보자 그러는데 러시아 그 학자 중에 굉장히 뭐 정치학자이면 철학자인데 2007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극동 시베리아에서 무인지대나 다뤄없고 자원은 무한한데 중국인들을 다해서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모스크바에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 우리로 말하자면은 출입국 관리국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실 불법 체류 단속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넓은 땅에 단속 요원을 몇 명을 동원해야 불법 체류가 동원할 수가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데서만 한다. 지금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 현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벌써 1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도움이 안 되고 위험하다. 이 코리안들만 받아들여야 되겠다. 다른 제3국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랄 산맥 이동의 그 광활한 땅을 러시아가 지켜내고 또 경제 발전도 이루고 나아가서 새로운 문명을 하기 위해서는 코리안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민 문호를 다 걸어 잠그고 코리안들만 받아들였다. 왜 코리안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남북한을 다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뭐 러시아 말로 심비오즈나의 가수다르스타반데 뭐 공생국가라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뭐 다른 표현이 마땅한 게 없어서 공생국가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상대방의 국제법 속으로 독립된 국가이지만 한국 사람이 러시아 가서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완전한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한국인의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류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70대 중반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뭐 유지를 받든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공감한 바가 많이 커서 제가 사실은 뭐 10년째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겸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뭐 외교부에서 물론 그렇게 출세를 했거나 뭐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이 이거다. 착한 회사는 없다. 그리고 4강 후에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이러한 침략을 좋게 볼 수 없죠. 그러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또 별개다 이게. 그러니까
착하냐 악하냐 따질 게 아니다. 우리에게 유용하냐 아니하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 목적.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하다. 아까도 봤겠지만은 중국이 러시아도 비슷한 얘기하는데 모르는 얘기. 왜 이렇게 미국 눈치를 많이 봐? 좀 뭐 당당하게 자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으면 중국이 좋아할 것 같죠? 그때는 야 무릎 꿇어 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고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유용하면 활용해야 된다. 악마와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러시아를 경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다. 러시아하고 교류 거래가 지금 봉쇄돼서 스스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일본 불구 대천의 원수지만 필요하면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 중에 하나가 작년 8월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푸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오만합니까? 세계 6일 초강대국의 국가원수로서 다른 나라 대통령, 캐나다 총리 보면 주지사라고 그러잖아요. 가버너라고 그러잖아요. 멕시코 대통령도 거버너라고 그래. 그리고 뭐 프랑스 대통령도 그냥 마치 교사가 학생들 다루듯이 해요. 그 마중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백악관 그 의전실장이 백악관 그 건물 입구에 나와서 그리고 마크롱이 맞아야지. 트럼프 나오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빨간 카펫에 트럼프가 나와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어요. 아마 세계 지도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희 인간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대접 받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 유일한 것 같아요. 시진핑은 좀 봐야 되고요. 1기 때는 몰랐는데 2기 때 좀 아직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의전도 의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 발 빼기로 했으니까 야 제재도 좀 풀고 그럴 테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 북극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좀 계속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 좀 협조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오갔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책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운명에 제일 걸림돌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 형님이 러시아 형님하고 뭘 잘해보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회복 이런 건 물론이고 나가서 미국까지 끌어서 제가 동맹이나 이런 표현은 매우 좀 너무 나간 얘기고 제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전 식전 행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제가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